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의 본질을 파헤치는 경제 스토리텔러 김프로입니다. 혹시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일까요? 저는 그 본질이 이해와 통제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여러분의 금융지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이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평범한 아침, 출근길에 습관처럼 카카오뱅크 앱을 켰는데 로딩 화면만 무한 반복됩니다. 아, 서버 점검인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떡볶이를 사 먹으려고 삼성페이를 켰는데 결제 실패 알림이 뜹니다. 당황해서 길 건너 우리은행 ATM으로 달려가 보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일시 중단이라는 차가운 문구만 붙어 있죠. 편의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고 주유소는 오직 현금만 받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월세날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계좌이체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거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굳게 닫힌 은행문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웅성거리고 대형마트 계산대에는 구겨진 지폐를 세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플라스틱 카드는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TV에서는 긴급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금융 시스템 긴급 점검 착수. 그 순간 얼음물 같은 진실이 온몸을 꿰뚫습니다. 내 돈은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구나. 그저 스크린 위에 찍힌 숫자에 불과했고 지금 그 스크린이 꺼져버린 겁니다. 이거 완전 디스토피아 영화 줄거리 같죠? 하지만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무슨 저 멀리 불안정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현대 국가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의 삶은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를 볼까요? 수년간의 국가부채와 IMF 구제금융으로 정부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국민들은 자국의 통화인 페소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기에 급급했고 은행에서는 예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결국 정부는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은행 문을 걸어 잠가 버린 겁니다. 그들은 이 조치를 코랄리토, 즉 작은 울타리라고 불렀지만 평범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그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인출은 일주일에 250페소로 제한되었고 달러 예금 계좌는 강제로 가치가 폭락한 페소로 전환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사업 자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 몇 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중산층이라 믿었던 가정들은 순식간에 혼돈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팩, 집세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비극은 아르헨티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유럽연합의 키프로스, 구제금융의 대가로 유럽연합은 예금을 동결시켰습니다.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이 넘는 예금은 파산 직전에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말 그대로 강탈당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었고 은퇴자들은 연금에 손댈 수 없었으며 부모들은 자녀의 학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2019년 레바논은 또 어떻고요? 수년간의 부패와 경제 붕괴로 은행들은 자본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계좌에 수십억이 있든 상관없이 한 달에 인출할 수 있는 돈은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분노한 예금자들은 때로는 총기를 들고 은행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당신이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돈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설마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선진국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1933년 대공황이 절정이던 시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국 은행 휴일을 선포했습니다. 4일 동안 전국의 모든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민들은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고 기업들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죠. 오직 정부의 검사를 통과한 은행만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조차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 전체를 얼려버려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은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것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중 일부, 가령 10만 원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 90만 원은 또 다른 예금이 되고 다시 대출되죠. 이 과정에서 당신의 돈은 시스템의 실수, 즉 탐욕과 부실 경영의 대가를 치르는 데 사용됩니다. 자, 바로 내일 당신이 사는 이 도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장 일주일 혹은 한 달을 버틸 현금이 있나요? 내 통장 잔고가 그냥 0으로 변해버린다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이건 편집증적인 망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은행은 안전한 금고가 아니라 신뢰라는 이름에 깨지기 쉬운 기계입니다. 그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돈과 권력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키프로스, 레바논,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이건 가정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왜 무너지는 걸까요?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는 금융 시스템의 천재성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10만 원만 남기고 9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했죠. 그 90만 원 대출금은 누군가의 통장에 예금되고 은행은 또 거기서 9만 원만 남기고 81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원금 100만 원은 신용 창출 과정을 통해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죠. 하지만 이건 카드 돌려막기와 같습니다. 만약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의 원금 100만 원을 되찾으러 온다면 은행에는 그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가 전부인 이유입니다. 이 시스템은 오직 사람들이 은행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믿을 때만 작동합니다. 일단 의심이 퍼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건전한 은행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꽉 찬 영화관에서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아비규환이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예금자보다 은행을 먼저 보호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코랄리토는 악의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금 인출이 계속되었다면 은행 시스템은 일주일 안에 붕괴했을 겁니다. 키프로스의 예금 강탈은 고통스러운 처방으로 포장되었지만 결국 평범한 시민들에게 은행가와 정치인들의 실수를 떠넘긴 꼴이었습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은행과 정부는 한 몸입니다.
은행은 정부의 신뢰 보증과 구제 금융이 필요하고 정부는 은행이 국채를 사주고 재정 적자를 메워주길 바랍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바로 당신, 예금자이자 납세자, 내 돈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법이요?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것 역시 환상에 가깝습니다. 만약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그 5천만 원을 요구한다면 그 돈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예금보험기금은 전체 예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제도의 진짜 힘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위약 효과일 뿐이죠. 은행이 멈추면 모든 상거래가 멈춥니다. 디지털 결제는 사라지고 월급은 끊깁니다. 공급망은 마비되죠. 레바논에서는 공장들이 원자재를 수입할 수 없었고 2015년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이 하루 단돈 60유로 약 8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결혼식은 미뤄지고 수술은 연기되었으며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단지 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스마트폰과 핀테크 시대인 오늘날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돈이 디지털화될수록 우리는 중앙화된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서버 다운, 카드 동결, 계좌 정지.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당신의 부를 허공에 뜬 숫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 은행 셧다운은 과거의 공포가 아니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현대의 악몽입니다. 그 파급 효과는 끔찍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마트는 공급업체에 돈을 줄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연금 계좌를 박살냅니다.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줄은 길어지고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납니다. 기술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일이 사재기, 물물교환, 폭동과 같은 사회적 위기로 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설마 한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2000년의 아르헨티나인들도, 2010년의 그리스인들도, 2018년의 레바논인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정은 깨지기 전까지는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은행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당신은 희생될 겁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과거 위기들의 교훈은 단순한 역사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코랄리토는 돈뿐만 아니라 배신의 문제였습니다. 키프로스의 예금자들은 수십 년간의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레바논의 붕괴는 국가 자체에 대한 믿음을 파괴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은 한 세대 전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교훈을 공유합니다. 당신의 돈은 시스템이 그렇다고 말해줄 때까지만 당신의 것입니다. 스크린 위의 숫자는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만 안전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사상 초유의 정부 부채, 불안정한 공급망,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의 시대에 은행 셧다운과 자본 통제는 더 이상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비상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패닉에 빠져 돈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장판 밑에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는 공포가
당신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전략은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는 이제 뻔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자산을 다양한 형태, 다른 기관, 심지어 다른 국가에 분산시키는 것이 마비와 기동성의 차이를 만듭니다. 진짜 부는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 부동산, 대체가치 저장수단, 그리고 비상용 현금. 이것들은 구식이 아니라 위기 시 당신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예금자보호법, 긴급조치, 자본통제 같은 법과 제도가 시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이해가 당신을 안일함이 아닌 경계심으로 무장하게 할 겁니다.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신뢰는 깨지기 쉽습니다. 은행은 물리적으로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은행은 붕괴합니다. 그 믿음에 금이 가면 시스템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은행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부, 대기업, 글로벌 시장과 얽힌 거대한 권력 구조입니다. 당신은 고객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까지 당신은 그저 시스템의 참가자일 뿐입니다. 아르헨티나, 키프로스, 레바논, 그리스, 미국 모두가 같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접근성과 소유권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부가 오직 특정 기관의 자비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